나는 처음부터 그 집이 그렇게 이상한 곳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서울살이에 지쳐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 이름은 정우 34, 아내는 민서 31. 우린 작년 여름 전라남도 고흥으로 이사했다. 둘 다 직장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심해서 다 내려놓고 시골에서 살자는 아내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 서울에서 월세로 살던 작은 오피스텔 대신 우린 고흥의 외곽 마을에 있는 오래된 단층집을 얻었다. 흙길이 마당으로 이어지고 뒤엔 낮은 산이 하나, 앞에는 감나무와 작은 밭이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도시로 간 아들을 따라가며 그 집을 내놨다며 거의 반값에 계약을 해줬다. 집은 좀 오래됐어도 기운은 좋아요. 다만 밤에는 창문 꼭 닫고 주무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열쇠를 쥐어줬다.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시골 사람 특유의 미신쯤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첫날부터 그런 경고의 의미를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이사 첫날 짐을 옮기고 나니 오후 6시쯤 해가 서쪽 산 뒤로 금세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가 서울보다 훨씬 빨랐다. 전깃불을 켜도 집안은 어딘가 습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내는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울렸다. 벽이 얇은 탓인지 대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저녁을 먹고 나니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타! 마치 누군가 나무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감나무 아래쪽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여보, 바람 때문인가? 응, 그럴 거야.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바람이 없었다. 감나무 잎도 주변 풀잎도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림자는 조금씩 마치 고개를 기울이듯 흔들렸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창문을 닫았다. 그때 창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이상하게 뒤쪽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눈 같은 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깜짝 놀라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사라졌다. 아내는 그런 내 반응을 보며 웃었다. 오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시골은 원래 좀 으스스해.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린 창문을 모두 닫고 잤다. 한밤중이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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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집 안쪽 창문 바로 옆에서. 나는 눈을 떴다. 아내는 내 품 안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밖은 적막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또렷한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머리카락이 길고 몸통이 길쭉하게 일그러진 형체. 사람 같기도 했고 나무 같기도 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그림자가 손가락 같은 것을 들어 창문을 툭 하고 두드렸다. 딱 한 번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때 창문 유리 밑부분에 남은 손자국이 보였다. 축축하고 끈적한 흙이 묻은 자국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손자국의 모양이었다.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4개였다. 나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새웠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만뒀다. 대신 혼자 마당으로 나가 창문 밑을 살펴봤다. 흙은 젖어 있었지만 사람 발자국 같은 건 없었다. 다만 감나무 밑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흙을 긁은 듯한 자국. 그 자국은 둥글게 마치 누군가 앉아서 원을 그리며 팔로 땅을 훑은 것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옆집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 집은 우리와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대문 앞에 앉은 할머니가 날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 집 계약했구먼. 네, 할머니.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조용하니 괜찮더라고요. 밤에 창문 닫으라고 했지? 네, 근데 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 나를 뚫어지게 보다가 낮게 한마디 했다. 저 집은 사람 냄새를 오래 기억하는 집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을 틈도 없이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감정을 넘어 불길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아내가 잠든 뒤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바람 한 점 없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그 밭 한가운데서 나는 뭔가를 봤다. 감나무 줄기 한쪽에 못으로 파낸 듯한 낙서. 여기서 나가지 마. 그 문장은 누가 봐도 오래된 흔적이었다.
녹슨 못자국과 함께 글자 끝부분에 마치 손톱으로 긁힌 듯한 깊은 홈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바람도 없이 감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 잎은 내 발등 위에 닿자마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피처럼. 나는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뒤쪽 창문, 분명히 닫아뒀던 그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닫지 못했다. 열린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공기가 이상하게 달랐다. 공기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바람이라고 하기엔 방향이 없었다. 그저 안쪽으로 스며드는 무언가 같았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그 옆에 내 얼굴보다 조금 뒤쪽에 다른 얼굴 하나가 겹쳐 있었다.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입이 반쯤 벌어진 얼굴. 그게 나를 따라 움직였다.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그것도 왼쪽으로. 하지만 반 박자 느리게 미세하게 어긋난 채로.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혀서 그대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탁 하고 창문이 혼자 닫혔다. 걸쇠는 내가 잠갔는데도 유리가 안쪽에서 떨리는 소리를 냈다. 아내는 방 안에서 나를 불렀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창문이 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창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은 별일 없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 아내는 근처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나는 인터넷으로 재택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감나무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땐 푸른 잎이 무성했는데 며칠 사이에 잎이 다 시들고 떨어졌다. 잎이 말라붙은 자리에 끈적한 검은 즙이 맺혀 있었다. 손으로 닦으면 피처럼 번졌고 그 냄새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다. 나는 가지 하나를 꺾어서 냄새를 맡았다가 바로 버렸다. 혀끝까지 비릿함이 올라왔다. 그때 아내가 내 뒤에서 물었다. 그거 왜 꺾었어? 응? 아니야, 그냥 가지가 시들어서. 그거 건드리지 말지.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말투는 분명 아내였는데 음색이 어딘가 낯설었다. 낮게 깔린 목소리, 말끝이 끊기지 않고 질질 끌리는 소리.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다. 이 감나무 원래 주인 아들이 심은 거래.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말해줬어. 그 아들 여기서 죽었대. 그녀는 그 말을 던지고 돌아섰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분명 그 주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났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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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창문이 아니라 천장에서.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아내의 눈이 뜨여 있었다. 완전히. 눈동자는 천장을 향해 굳어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숨이 멈춘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서야, 여보?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마치 뒤집힌 눈처럼 허공을 봤다. 그리고 낮게 분명히 들렸다. 나가지 마. 그 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쉰 숨소리와 섞여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대로 입을 막았다. 그 순간 천장에서 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천장 안을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 가끔은 손가락 같은 게 천장 하판을 누르는 듯 불룩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후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그 손자국, 그 눈빛,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근처 철물점에 가서 사다리 하나를 빌렸다. 천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점심쯤 아내가 마을 회관에 간 사이였다. 사다리를 세우고 천장 덮개를 조심스레 열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에 떨어졌고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단열재와 썩은 나무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언가가 있었다. 낡은 교복 자켓,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검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배경은 이 집 마당, 바로 그 감나무 앞이었다. 남자의 표정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는데 눈은 사진 속에서도 이상하게 번져 있었다. 내가 그 사진을 들어올리는 순간 사진 뒷면에 뭔가가 써 있었다. 민서에게.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목소리는 분명 아내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천장 위였다. 나는 그 순간 사다리에서 몸이 굳었다. 아래는 텅 비어 있었고 위쪽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떨어졌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오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팔인지 다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 길고 얇고 마치 살이 벗겨진 듯한 형체가 천장 안쪽에서 서서히 움직였다. 나는 사다리를 뛰어내려 그대로 뒷문으로 도망쳤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밖으로 나가자 감나무가 눈앞에 있었다. 그 나무 밑에서 아내가 서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발밑에서 흙이 끓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왜 열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건 네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집을 알고 이사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그 집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여행용 가방. 그걸 찾기 위해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벽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곰팡이와 흙냄새 사이에 섞인 익숙한 비릿한 냄새. 문을 열자 그 안에서 가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위엔 썩은 감은 알이 올려져 있었다. 그 감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하얀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 썩은 감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떨어졌다. 그 감 안에 박힌 하얀 손가락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작고 마른 형태의 손톱이 반쯤 부러져 있었고 표피가 마치 오래된 천처럼 벗겨져 있었다. 숨이 막혀서 뒤로 물러섰다. 그때 벽장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거기 있었다. 그 감이 올려진 위치가 마치 offerings처럼 놓여 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바치는 것처럼. 민서,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벽장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후, 숨 내쉬는 소리였다. 차갑고 오래된 숨.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나는 벽장 문을 반쯤 닫고 숨을 죽였다. 그 발소리가 내 앞에서 멈췄다. 여보,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말끝마다 숨이 섞여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겹쳐져 있었다. 그거 봤지? 뭘? 가방.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 안에 아직 다 안 썩은 게 있지? 나는 벽장 문을 닫았다. 그녀가 문 바깥에서 손을 대고 있었다. 차가운 손끝이 나무 문을 통해 느껴졌다. 왜 숨지 마라. 그녀의 손이 천천히 미끄러졌다. 이제 나랑 같이 가야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자지 않았다. 창문 앞에서 서성이며 감나무 쪽을 바라보곤 했다. 가끔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아직 있지? 오늘은 웃고 있네. 나도 곧 따라가야지.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민서야, 우리 떠나자. 당장 나가자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아니야. 그가 날 부르잖아. 그녀의 눈은 이미 내가 알던 민서의 눈이 아니었다. 동공이 커져 있었고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감나무 밑에서 사라졌다. 새벽 2시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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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머리카락이 길고 젖은 듯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손은 보였다. 4개의 손가락.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무언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정우야, 나야. 민서의 목소리였다. 나는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달빛이 감나무 위로 흘렀고 그 밑에 아내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손에는 그 썩은 감이 들려 있었다. 여보, 이거 받아. 그녀는 감을 내밀었다. 그가 내 것도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팔이 이상했다. 팔꿈치 아래가 흙으로 덮여 있었고 손목은 부어 있었다. 피인지 진흙인지 모를 것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민서야, 제발 그만해.
우리 나가자고, 제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 이미 가야 해. 그녀의 시선이 감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 형체 같았지만 목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그 그림자가 아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듯 붙어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그 대신 감처럼 붉은 구멍이 파여 있었다. 그 구멍에서 진한 즙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도망쳤다. 집을 뛰쳐나와 마을 끝까지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선가 탁탁탁 소리가 따라왔다. 나무 막대기로 땅을 치는 소리처럼 일정한 박자. 하지만 분명 그것은 발소리였다. 내 뒤에서, 바로 등 뒤에서. 나는 겨우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오른쪽 어깨에 뭔가 묻어 있었다. 검붉은 즙, 감에서 흘러나오는 그 색, 냄새는 여전히 그 집의 냄새였다. 며칠 후 나는 고흥을 떠났다. 아내는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경찰은 감나무 밑에서 여성의 손목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DNA 결과는 미확인. 그들은 말하길 너무 오래된 뼈라 최근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내의 것이었다. 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가끔 SNS에서 누군가 그 집 근처를 찍은 사진이 올라온다. 감나무 아래에 서 있는 긴 머리 여자의 그림자. 사진마다 공통점은 하나다. 그 여자가 항상 같은 말을 하는 듯한 표정. 입이 벌어진 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가지 마.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바람도 잦아든 시간인데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고양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발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탁, 탁. 맨발이 아니었어요. 약간 질척한 진흙 같은 게 묻은 신발 밑창 소리. 그 소리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엔 창문 밑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어요. 그때 아내가 속삭였어요. 지금 밖에 누가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전등을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커튼을 젖히기 전에 창문 유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누가 밖에서 손끝으로 문질러 보는 것처럼요. 그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제 손끝으로 전달될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났어요. 분명 사람이 웃는 소리였어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로 숨을 삼키는 듯한 웃음이었죠. 저는 문을 열려고 했다가 멈췄어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거든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 아까 낮에 내가 들은 소리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지도 못한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마당으로 나가보니 흙바닥에 이상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맨발도 아니고 신발도 아닌 발가락이 긴, 마치 사람보다 한 마디 더 길게 늘어난 발자국. 그게 창문 밑에서부터 대문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길은 마치 누군가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천천히 나간 것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아내는 아예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점점 희미해지는 걸 매일 봤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그 흔적은 무언가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이웃집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분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리고는 담배를 하나 피워물며 말했어요. 그 집 원래 주인 젊은 여자였어. 혼자 살다가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 저녁 누굴 기다렸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을 돌면서 노래를 불렀대. 남편이 돌아올까봐 문 앞까지 발자국을 남기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 여자 죽은 날에도 마당에 그런 발자국이 남았었어. 경찰이 와서 다 밟아버렸는데도 다음날 새벽엔 또 생겼다더라.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밤을 몇 번이나 더 보냈어요.
창문을 닫아도 커튼을 쳐도 가끔은 그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새벽에 문득 눈을 떴는데 창문 틈으로 뭔가가 스르륵 들어오고 있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길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창문 사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바람이 아닌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그것을 살짝씩 당기며 안으로 밀어넣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참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유리에 스치면서 질질 끌리는 소리를 냈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손전등은 제 손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웃는 입술이 보였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간 얼굴이 하얀 여자. 그녀의 입이 나 왔어 라고 움직였어요. 그 순간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아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창문을 보고 그대로 비명을 질렀어요. 창문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자 손 같았는데 손가락 끝이 피투성이처럼 번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자마자 또 멈춰섰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두 줄 생겨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제 봤던 그 이상한 발자국, 그리고 바로 옆에는 크기가 똑같은 또 하나의 발자국. 둘이야? 아내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백미러에 비친 집 쪽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어요. 희미한 새벽 안개 속 우리 집 마당 가운데에서 여자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한 명은 분명히 제가 창문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피부가 하얗고 손끝이 길게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거 나야. 저는 백미러를 다시 봤지만 그 순간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마당은 비어 있었죠. 우리는 그대로 고흥 읍내까지 달려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텔 하나를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는 악몽을 꿨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잠에서 깬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내 아내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아내는 급격히 변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하면 몸을 떨었어요. 그녀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여자는 나를 부르고 있었어. 나더러 그 집으로 돌아오래. 며칠 동안 우리는 모텔에서 지냈어요.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했죠. 밤마다 잠결에 아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야. 나라고 했어. 그 집에 내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녀가 그렇게 잠꼬대를 한 다음 날엔 꼭 한쪽 손목에 자국이 생겼어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얇고 붉은 선들. 처음엔 아내가 자면서 스스로 긁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자국이 점점 같은 위치, 같은 간격으로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아 끄는 듯이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면 더 따라와. 나 그거 알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싸늘했어요.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번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모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서 있었어요. 로비 앞 유리문 너머 검은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있더군요. 문제는 그 여자의 손가락 끝이 전부 뒤로 꺾여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각도로요.
피가 묻은 손끝에서 유리문을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 스르르르.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카운터 안쪽에서 사장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누구야? 순간 유리문 밖 여자의 몸이 흐릿하게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사라졌어요. 사장님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손님, 왜 그렇게 창백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사라질 때 유리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손자국의 형태가 아내의 손과 똑같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당신 어디 갔었어?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눈빛, 무언가 달랐어요. 제가 알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 당신이 날 버렸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이상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속삭이듯.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이마 중앙에서부터 천천히.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떨어진 바닥에 어제 창문에 있던 손자국 똑같은 모양의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 그 집으로 가야 해.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마다 바닥이 쿵쿵 울렸어요. 마치 그녀의 몸 안에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뒤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간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내 거야. 차가운 숨결이 귓불을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에서 길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히히. 그 소리가 사람 목소리도 동물 소리도 아닌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떨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눈을 뜨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안에 있어. 아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투,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혼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늘은 바람이 그 여자 목소리 같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가 마치 바람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은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 옆에 누웠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팔목 위에 무언가 차가운 게 닿았어요. 아내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손끝이 너무 길고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손등이 피부가 아니라 젖은 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얼굴의 반쪽이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들떠 있었어요. 살이 벌어진 틈 사이로 검붉은 자국이 퍼져 있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그런데 불빛이 켜지자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아내는 평범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 손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리맡 베개 위에는 젖은 흙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흙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찍어봤어요.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대자 썩은 냄새. 분명히 오래된 흙에 묻혀있던 냄새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화장실 불을 켜고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의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진짜 아내는 제 옆에 없었는데요. 거울 속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돌아가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손으로 쳤어요. 깨진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방 안에서 아내의 비명이 터졌어요. 그 여자, 거울 속에서 나한테 손을 뻗었어. 아내는 손목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죠. 손가락 5개가 선명히 마치 누군가 거울 속에서 그녀를 끌어당긴 것처럼. 저는 그 즉시 아내를 데리고 고흥 읍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으로 갔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시민성 환각이나 해리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제 머릿속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병이 아니라 무언가 집에서 따라온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텔 생활도 한계였고 무엇보다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집에 다시 가면 이게 끝날지도 몰라. 그 말에는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그 집에 무언가와 연결된 사람 같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결국 차를 몰고 다시 고흥 외곽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집이 조금 기울어져 보였어요. 마치 땅이 그 집을 천천히 삼켜버리는 듯한 느낌.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인데도 어딘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길게 후 그 소리에 맞춰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여기야, 그 여자가 있는 곳. 그녀의 시선은 거실 구석 벽장이었습니다. 벽장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를 풍겼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 어둠 속에서 바람 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장 안을 비추는 순간 그곳에 거울 하나가 있었어요. 작고 낡은 금이 간 전신 거울. 이상하게도 거울 표면이 안개 낀 유리처럼 흐릿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내는 그 앞에 다가가더니 멈춰섰어요. 그리고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죠. 이 거울이야. 여기에 그 여자가 있어.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는데 그 순간 거울 속의 그녀가 먼저 웃었어요. 진짜 아내는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분명히 확실히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검은 눈동자가 희번덕거리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불빛이 거울을 스치자 거울 안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정확히는 아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잡지 마! 안 돼!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지 마! 나 끌려가! 순간적으로 벽장 안에서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졌어요.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몸 반쪽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울 표면이 액체처럼 출렁거렸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 여자들 전부? 아내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죽은 여자들이야. 그 순간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괜찮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제 아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낮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됐어. 나 나왔어. 그 순간 집안의 불이 전부 꺼졌어요. 아무런 전기음도 없는데 전기가 죽은 듯 모든 불이 사라졌죠. 그리고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방문 너머 천장 위 마당 쪽에서 동시에. 저는 아내를 아는 채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누군가의 손이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사람 같지 않은 손. 그만 와. 제가 외치자 순간 정적이 찾아왔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 정적 속에서 아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나 이제 그 집 사람이야. 그녀는 제게서 몸을 떼더니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가 멈춘 자리에는 금이 간 벽지 아래로 문 손잡이 같은 게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 집에 몇 주째 살았지만 그곳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아내는 손을 뻗어 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벽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에서 좁고 어두운 계단이 드러났어요. 그 아래로부터 썩은 냄새와 함께 여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또 왔네. 이번엔 부부야. 들여보내. 아내가 그 계단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거기 내려가면 넌 다시 못 돌아와. 그녀가 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분명 제 아내의 얼굴인데 눈동자 속에는 제가 창문에서 봤던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너도 같이 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입을 벌린 무덤 같았어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묘한 단냄새였어요. 피가 오래 썩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걸 아는데도 발끝이 저절로 아래로 향했어요. 아내는 앞서 걸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 의지로 걷는 게 아닌 사람처럼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했죠.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참을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 주변으로 사람 형체들이 서 있었어요. 하얗고 길쭉한 그림자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원의 중심에는 그 거울이 있었어요. 깨졌던 거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표면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떤 건 웃고 있었고, 어떤 건 울고 있었고, 어떤 건 입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내는 천천히 그 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발이 거울 표면 위를 밟는 순간 거울이 물처럼 흔들리며 파문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벽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돌아왔구나. 이제 완성이다. 그의 혼도 데려와. 그때 아내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완전히 새카맸습니다. 검은 웅덩이처럼 깊고 아내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 나랑 같이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울 안에서 손들이 튀어나왔어요. 수십 개의 손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몸이 붙잡히고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만! 나 달라고! 저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어요. 손전등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거울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손들이 모두 멈췄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그 떨림이 점점 커지더니 그녀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 아니야! 나 좀 꺼내줘! 그녀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하나는 제 아내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안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흘러나와 제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차갑고 무겁고 생기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넌 그녀를 버렸잖아.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 같이 가. 그 목소리 속에는 제 이름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죄를 숨긴 사람을 끌어들이는 집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은 채 그 거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녀는 죄가 없어! 놔줘! 순간 거울이 크게 흔들리며 균열이 생겼어요. 유리 조각마다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빛 한 줄기가 쏟아졌어요. 그 빛이 아내의 몸을 감싸더니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번엔 확실히 제가 아는 눈빛이었어요. 나 돌아왔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울이 폭발하듯 부서졌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졌고 공기 속에서 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눈을 떴을 땐 우리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하 계단도 벽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아내는 제 품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들은 아직 못 나왔어. 그날 이후 우리는 바로 그 집을 떠났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옷 몇 벌, 그리고 깨진 손전등 하나. 트럭에 그걸 싣고 고흥 읍내로 나왔을 때 햇빛이 그렇게 따가운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했고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어둡고 축축한 계단 아래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다윤아, 다윤아.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집을 완전히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제게 묻더군요. 혹시 그 집이요? 고흥 바닷가 옆에 있는 오래된 한옥?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잠깐 눈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작년에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요? 부부가 실종됐어요. 남편은 못 찾았고 아내만 구조됐죠.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혹시. 중개인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다윤 씨, 맞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그날 거울 속에서 나왔던 검은 액체가 아직 남은 것처럼.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면서 말을 했어요. 다윤이는 없어. 나는 새로 태어났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평온했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지만 부엌 한쪽 벽에 누가 못으로 새긴 글씨가 있었어요. 그는 아직 밑에 있어. 그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루 아래쪽 원래 지하 계단이 있던 자리에 흙이 새로 덮여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메운 듯 가지런히 다져져 있었죠. 삽으로 그곳을 파내려 가는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익숙한 단내와 썩은 냄새가 섞인 그 냄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사람 팔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팔에는 녹슨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시계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결혼기념일 시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누구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다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하지만 진동만 울릴 뿐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진동이 멈추고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나 아직 여기 있어. 거울 밑에. 그날 이후 저는 그 전화를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마을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도 가끔 새벽 3시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립니다. 저는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녀예요. 아직 거기에서 저를 부르고 있어요.